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현재 시댁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댁에 얹혀 살진 않았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딱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중견기업에,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나름 맞벌이로 열심히 저축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우리 회사에 위기가 찾아오면서 본의 아니게 회사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때의 허탈감이란 말로 설명이 안 될 정도였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첫 직장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고 자부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권고사직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며 전세 만기일에 방을 빼달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도 그동안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전셋집을 알아보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아무리 따지고 또 따져봐도 가지고 있던 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둘이서 아끼고 아껴서 1년에 2천만 원 정도를 모았는데 전세 가격은 그거의 몇 배가 오르니 도저히 전세 시세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대출을 받자니 이자가 너무 아까워서 망설여졌고요. 그렇게 우리는 시부모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전세 만기가 돼서 진짜 열심히 알아봤는데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긴 하지. 요즘 전세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긴 하더구나. 그럼 대출이라도 받던지 해야 하지 않을까? 저기 전세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아서 그것도 부담돼서요. 제가 권고사직까지 당해서 아무래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빌려줄 테니까 니들이 무이자로 갚던지. 어머님,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제가 잠시 숨을 고른 뒤 힘겹게 입을 뗐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당분간만 여기 들어와서 살면 안 될까요? 뭐? 니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이 집에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도 계신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님이 펄쩍펄쩍 뛰면서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이미 예상했던지라 제가 침착한 목소리로 다시 설득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이 집이 작은 집도 아니고 어차피 방도 남잖아요. 우리 그냥 여기 들어가서 살게요. 평생 살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직장 구하고 전세자금 좀 모으면 그때는 바로 나갈게요. 안 된다니까.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눈치 보고 살게 생겼니?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말도 꺼내지 마라. 시어머님이 더욱 격하게 팔까지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님과 저의 눈치 싸움이 시작되었는데요. 만약 여기서 물러난다면 그 다음은 벼랑 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기에 제가 잘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를 잽싸게 굴리다가는 할머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할머님 팔에 엉겨붙어서는 졸라댔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저희가 진짜 잘할게요. 아니, 얘가 나한테 왜 이래?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나한테는 발언권이 없어. 그니까 애미랑 합의를 보던지 해. 할머니, 제가 여기서 살게 되면 일 끝나고 와서 맨날 고스톱 같이 쳐드릴게요. 뭐? 고스톱? 그게 진짜야? 그럼요. 제가 이래봬도 왕년에 고스톱 좀 친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제 말에 할머님이 옅은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쐐기를 박듯 회심의 한 방을 날렸습니다. 이 고스톱이 둘이 칠 때랑 셋이 칠 때랑 이 맛이 또 다른 거거든요.
그렇긴 하지. 맞고보다 여럿이 치는 게 훨씬 재미가 있긴 하지. 그죠? 그니까 여기 들어와서 살게 해주세요. 저희가 들어오면 가전제품도 다 새 걸로 바꿀 수 있고 좋잖아요. 그렇긴 하네. 애미야, 그냥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안 되겠니? 그래도 둘째 손주 며느리가 까칠하거나 그렇진 않잖니. 제게 포섭된 할머님이 시어머님을 설득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어머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며느리랑 살면 불편하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살아요. 난 너랑 같이 살면서 별로 불편하지도 않았는데 넌 불편했나 보구나. 고스톱의 힘이 대단하긴 했던 모양으로 할머님은 이미 제 편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할머님의 물음에 시어머님이 당황한 표정이었거든요.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첫째 때문에 워낙 시달리다 보니 학을 떼서 그렇죠. 순간 시어머님이 형님 이야기를 하다가는 급히 제 눈치를 보는 듯해 보였어요. 내가 보니 둘째는 첫째랑 달라 보여. 지금도 봐봐라. 고스톱을 아주 잘 친다고 하잖니. 그것만 봐도 성격이 예민하고 잘 삐치는 성격은 아니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고스톱 잘 친다고 그런 평가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무릇 고스톱만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지. 지금도 봐봐라. 애미가 딱 잘라서 거절하는데도 그냥 들이밀고 있잖니. 내가 볼 때 큰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같이 살자꾸나. 이참에 전자제품도 다 새 걸로 바꾸고 좋겠네. 할머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고스톱 생각밖에 없는 듯해 보였어요. 결국 시아버님도 할머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긴 하네. 둘째네 들어오면 어머니도 심심하지도 않고 좋긴 하겠네. 식사당번도 둘째네랑 우리가 나눠서 하면 될 것 같고 말이야. 뭐? 식사당번? 그래 이 사람아. 잘 생각해봐. 여기 들어와서 살게 되면 둘째네도 살림을 도와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식사당번을 만들어서 하면 우리도 편하고 좋잖아. 내가 알기로는 둘째가 요리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서로 상부상조 아니겠냐 그 말이야. 그런가? 순간 시어머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머님, 저 요리 완전 잘해요. 그지 여보? 나 요리 잘하지? 그럼 이 사람이 장모님 닮아서 요리 실력이 엄청나다니까요. 엄마 좋아하는 그 김치말이국수? 그것도 엄청 잘해. 그냥 뚝딱 하면 만들어낸다니까. 에이, 김치말이국수 정도야 그냥 껌이지. 그런 건 요리 축에도 못 낀다니까. 제가 한껏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니들 학가하게 되면 계약서부터 써라. 계약서요? 무슨 계약서요? 그니까 그 뭐냐. 학가하면 음식 만드는 거랑 그런 거 반반씩 하겠다는 그런 계약서 말이야. 가장 중요한 건 학가 뒤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거야. 그니까 혹시라도 집안에 하목을 깨거나 하면 니들 바로 퇴출이다 그 말이야. 그래도 괜찮겠니? 시어머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께서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거기다 고스톱도 꼭 써넣어. 나중에 딴 말 못하게. 당연하죠. 저도 콜입니다. 제가 여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계약서를 쓰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형님이 마치 미친 사람이라도 본 듯 외치기도 했어요. 동서,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요즘 세상에 누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형님, 말을 정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얹혀 사는 거라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머님까지 계신데 계약서까지 쓰면서 거길 왜 들어간다는 거야? 이사는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다 저 권고사직까지 당해서 지금 더 힘들어졌거든요. 근데 할머님이랑 시부모님 좋은 분들이라 괜찮을 거예요. 동서 원래 시댁 사람들은
상종을 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그냥 월세로 들어가던지 해. 월세 낸 게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는 진짜 괜찮아요. 서방님이야 괜찮겠지. 동서는 이제 완전 큰일 난 거야. 형님이 저를 가엾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얼마 뒤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에서의 생활이 편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크게 힘들거나 할 건 없었어요.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가 식사 당번을 정해서 음식을 만드는 건 신의 한 수였다고 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는데요. 시어머님도 많이 만족스러워하는 듯해 보였거든요. 또한 우리가 들어간 뒤로 시댁에서는 더 이상 TV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거실 바닥에 담요를 깔고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고스톱을 쳤거든요. 처음에는 고스톱을 잘 못 친다고 하던 시어머님마저도 나중에는 타짜 마냥 패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자, 밑장 빼기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당연하지. 만약 그딴 짓 했다가는 손모가지를 그냥 확. 할머님께서 시아버님을 노려보고 계셨는데요. 왜 저를 보세요? 그때 걸린 뒤로 다시는 안 그런다니까요. 아범, 한번 해본 사람이 재범률이 높기 마련인 게야. 그 오명을 씻으려면 한 1년은 더 지나야 하니까 정직하게 하자고. 알겠다니까요. 언젠가 시아버님께서 밑장을 빼다가 걸린 뒤로 할머님께서 눈에 힘까지 주신 채 고스톱을 치는 내내 시아버님 손만 노려보고 계셨거든요. 그 모습에 우리 모두는 웃음을 참아야만 했는데요. 할머님이 실눈까지 뜨고는 내내 시아버님만 응시하는 바람에 시아버님이 어찌나 눈치를 보던지 그 모습에 웃음만 나왔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약한 내용들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날은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해서 약속한 식당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시부모님이 형님을 불편해했기에 자주 모이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형님은 성격이 소심하고 잘 삐치는 성격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결혼하자마자 할머님이 제게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뭐만 하면 삐지니까 괜히 얽히지를 말어. 되도록이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라 그 말이야. 네 시어머니도 몇 번 당한 뒤로 잘 만나지도 않고 있어. 정말요? 삐치면 막 화내는 거예요? 차라리 화를 내면 낫게.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그냥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한다니까. 그 정도예요? 말도 마라. 애미한테 견과류 알레르기 있는 거 알고 있잖니? 네, 알고 있죠. 근데 첫째가 호두파이를 사왔지 뭐니. 그래서 애미가 기겁을 한 적이 있어. 애미가 견과류만 보면 펄쩍 뛰거든. 당연하죠. 기도도 붙고 그런다면서요. 암튼 그 호두파이를 보고 애미도 모르게 펄쩍 뛴 적이 있었는데 그랬다고 애미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럼 형님은 어머님 견과류 알레르기 있었던 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긴 왜 몰라. 알고 있었지. 근데도 호두파이를 사왔다고요? 말도 봐라. 말하는 게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땅콩만 알레르기가 있는 줄 알았다잖니. 할머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형님 내외와의 만남을 최대한 줄이고 있었어요. 그날은 아주버님 생신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사달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주버님이 갈비가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고르고 골라서 꽤 맛있다고 소문이 난 식당으로 예약을 해서 갔습니다. 갈비를 시켰는데 인원이 많았던지라 먼저 12분 정도를 시켰어요. 남편과 저는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었고 조금씩 자주 먹는 편이어서 먹고 더 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제가 갈비를 굽는 내내
형님은 앉아서 먹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시부모님이 반찬 리필을 하느라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도 굳건하게 앉아서 먹기만 했으니까요. 남편과 제가 갈비를 4점 정도 먹었을까 싶었는데 형님이 직원에게 갈비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제가 봐도 조금은 얄밉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형님이 중얼거리듯 말을 했습니다. 요즘 진짜 이상한 거 있죠?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아니 뭘 먹어도 입맛도 없고 그냥 다 맛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저 요즘 살이 좀 빠졌다니까요. 그럼 오늘도 입맛이 없다는 거니? 네, 완전 입맛이 없는데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형님의 말에 할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기가 막히다는 듯이 썩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할머님도 모르는 사이 말이 새어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야, 입맛이 없는데 혼자 6인분 정도를 다 드셨네. 입맛이 제대로 돌아왔으면 오늘 이 식당 갈비가 남아나질 않았겠구나. 제가 무슨 6인분을 다 먹었다고 그러세요? 아니야, 네가 혼자 다 먹었어. 우린 거의 구경만 했고 말이야. 놀리지 마세요. 저 아무래도 무슨 병에 걸린 것 같단 말이에요. 병은 뭔 놈의 병이야. 내가 딱 보니 걸신병에 걸렸구만. 각설이가 왔다가 울고 가게 생겼구만. 병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할머님의 말과 표정에 저도 모르게 순식간에 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그 상황에서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대부분이 입을 가린 채 웃음을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더니만 말했어요.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 할머니가 농담한 거야. 그냥 앉아서 얼른 먹어라. 걸신병에 걸렸다는데 목구멍으로 갈비가 넘어가겠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잔뜩 화가 난 채 형님이 밖으로 뛰쳐나갔고 아주버님이 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어떡해요. 제가 제일 큰 소리로 웃었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제 성격 뻔히 알면서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긴 왜 그래? 말하는 게 아주 꼴보기 싫어서 그렇지. 내내 처먹기만 하고 뭐가 어쩌고 어째? 입맛이 없어? 아주 웃기는 짬뽕이라니까. 됐고, 쟤들 갔으니까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우 먹자. 어찌나 처먹어대던지 손을 댈 수도 없더라니까. 라며 할머님이 한우를 시켜서 다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틀 정도가 지난 어느 날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서, 나한테 할 말 없어? 네? 할 말이요? 무슨 할 말이요? 그날 보니까 동서가 제일 큰 소리로 웃고 있더라. 동서 무슨 소시오패스 그런 거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 내가 난처할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아, 죄송해요, 형님. 근데 할머님 말투 때문에 웃음이 터져나온 거지. 진짜 별 뜻은 없었어요. 별 뜻이 없긴 왜 없어? 동서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죄송해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형님한테 사과를 하고 있었는데요. 형님이 기가 막힌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사과해서 될 일이야? 말로 하는 사과는 별로 와닿지가 않으니까 글로 써가지고 와. 네? 글로 써서요? 그러니까 사과문을 써서 가지고 오란 말인 거예요? 아니지. 사과문이 아니고 반성문 그런 개념인 거지. 네? 반성문이요? 형님, 죄송한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동서 내 말 잘 들어. 시댁에 들어갈 때 계약서에 그렇게 썼잖아. 가족 간의 화목을 깨뜨리면 다시 나가는 걸로. 만약 이번 일로 내가 난리쳐서 집안 시끌시끌해지면 동서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을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 그날 난 할머님보다 동서 때문에 더 상처받았거든. 형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면서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까짓 반성문 한 번 써서 조용히 끝낼 수 있으면 그냥 그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괜히 시댁 어른들 알아서 좋을 것 없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결국 홀로 갈등하다가 가족들이 잠든 새벽 형님이 요청했던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글재주가 없던 제게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서, 반성문은 꼭 자필로 써야 하는 거 알지? 라는 형님의 마지막 목소리가 다시 한번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형님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볼펜을 들고 열심히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주방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란 채 식탁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아니, 너 뭐 하고 있는 거니? 그게 잠이 좀 안 와서요. 근데 바닥에 떨어진 이 종이들은 다 뭐냐? 할머님이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거 그냥 별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사방에 떨어져 있구만. 이거 뭐라고 쓴 거냐? 반성문?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웬 반성문이야? 애미가 반성문 쓰라고 하디?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보며 할머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묻고 있었어요. 사실 글이 잘 써지지 않아서 몇 줄만 쓴 채 종이를 구겨서 바닥에 던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종이들도 집어들던 할머님이 다시 물었어요. 너 대체 이게 뭐냐? 웃어서 죽을 죄를 지었다니. 웃었는데 왜 죽을 죄를 지어?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건 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그 순간 제가 왜 웃었는지 제 주둥아리를 꿰매고 싶습니다. 무슨 반성문에 주둥아리를 꿰맨다고 쓰고 있어. 뭔진 모르겠지만 너 이렇게 썼다가는 진짜 주둥아리 꿰매야 할 수도 있어. 그렇게 이상해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지. 반성문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어딨어. 이건 또 뭐라고 쓴 거냐? 백골이 진토되어? 이건 또 뭔 말이야? 모르겠어요. 형님이 반성문을 써서 보내라고 하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첫째가? 할머님이 놀란 채 제게 대묻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당혹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첫째가 반성문을 써오라 했다 그 말인 거니?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봐. 할머님의 재촉에 결국 실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구나. 이리 줘봐라. 반성문은 네가 아니라 내가 써야겠네. 네? 할머님이 왜 반성문을 써요? 가장 잘못한 건 나잖니. 근데 괜히 너한테 트집을 잡고 있는 거고 말이야. 그 말과 함께 할머님이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렸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음날 반성문 사건이 다 알려지게 되었고 시부모님조차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첫째가 반성문을 쓰라고 한 게 사실이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말을 해야지. 그걸 또 쓰고 있을 건 뭐야? 괜히 집안 분란 일을 클까봐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참 살다 살다 별 꼬라지를 다 보겠네.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반성문을 썼어? 시어머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주 주말에 시부모님이 형님 부부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형님을 나무랐는데요. 형님이 막무가내로 저를 지목한 채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기에 제가 선체로 몇 번이나 사과를 했지만 진심이 묻어나지 않는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님이 형님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모든 사달은 내가 일으킨 게 맞는 것 같아서 진심을 담아 그 반성문을 내가 작성해봤다. 네?
할머니께서요? 그래, 심한 말을 한 건 나니까 내가 수습을 해야 할 거 아니겠니? 그럼 내가 쓴 반성문을 일어나서 읽어보마. 나 김춘심은 나이를 처먹고 말조심을 하지 못하고 주댕이를 나불대서 손주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나이만 뒤지게 처먹고는 나이값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첫째 손주 며느리 비위를 잘 맞출 것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름 걸고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할머님이 큰 소리로 반성문을 또박또박 읽고 계셨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형님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가 싶더니 형님이 벌떡 일어나서는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님이 조용히 외쳤어요. 저건치 기분 나쁘면 어른이 있든 말든 그냥 뛰쳐나가는 게 아주 습관이 됐어. 반성문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아주 못해 처먹었어. 앞으로 저 화상 내 눈에 안 띄게 해라. 할머님이 반성문을 두 손으로 구기더니 휙 던져버리며 시어머니께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 뒤 형님은 시댁에 발걸음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내년쯤 시댁 가족들과 스위스 여행을 다녀올 생각인데요. 할머님이 형님 부부랑은 절대 가지 않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계신답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시댁으로 들어간 걸 신의 한 수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비록 작은 회사긴 하지만 저도 다시 취직을 하기도 했고 시댁에 생활비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조건이 아닐 수 없었거든요. 특히나 여행을 가거나 하면 시부모님이 우리를 데리고 같이 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형님이 제게 연락을 해왔는데요. 동서, 이번에 또 제주도 간 거야? 거기 풀빌라 펜션 완전 좋더라. 네, 제가 고르고 고른 건데 엄청 좋았어요. 내년에는 다 같이 스위스로 여행 가기로 했어요. 뭐? 스위스? 설마 알프스 있는 그 스위스 말하는 거야? 네, 할머님이 스위스 꼭 가보고 싶다고 해서 내년에 다 같이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럼 경비랑은 어떻게 하는데? 저희가 돈을 좀 보탠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냥 알아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꽤 들어갈 텐데 그걸 그냥 알아서 하신다고 했다고? 네, 할머님이 여행할 때 쓰라고 미리 주신 돈도 있고 해서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가서 밥이나 몇 번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님, 우리 학가하길 완전 잘한 것 같아요. 저녁마다 고스톱도 치는데 그것도 엄청 재밌어요. 저도 모르게 신나서 떠들어대고 있었는데요. 심통이 잔뜩 났던 모양인지 형님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형님과 아주버님이 시댁에 찾아오기도 했지만 괜히 꼬투리 잡아서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들 가봐. 우리 지금 고스톱 쳐야 해서 바빠. 라며 할머님이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은근슬쩍 물어봤더니 형님이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이라는 말에 조금은 씁쓸하기도 했답니다. 평소 시댁 가족들과 조금만 마음을 나눴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